이코노미 21 양영빈 기자입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양 기자의 금융 이야기 요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시사적인 문제부터 해서 또 연준 이야기, 또 전 세계 금융 이야기, 뭐 중국 이야기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준비한 거는요. 최근에 스위스 내셔널 뱅크죠. 그러니까 스위스 중앙은행인데 SNB라고 이렇게 줄여서 얘기도 하는데요. 스위스 내셔널 뱅크 SNB에서 연준하고 굉장히 큰 중앙은행끼리의 달러 수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위스 프랑을 연준 달러하고 이렇게 서로 맞교환하는 거죠. 근데 요 양이 굉장히 커져가지고 혹자들은 지금 스위스의 금융기관들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달러 유동성 경색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여기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중앙은행끼리의 뭐 달러하고 연준하고 유로 20이라면은 유로화를 바꾸겠죠. 우리나라라면은 원화하고 달러를 바꾸는데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FX 스왑이라는 딱 들으면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요. 사실 내용은 아주 굉장히 간단합니다. 곱하기만 할 수 있고 나누기 정도만 할 수 있으면은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지레 겁먹지 마시고 한번 들어봤으면 합니다. 먼저 FX란 말이 있죠. 요거는 기본 용어 정리를 해보면요. Foreign Exchange 요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FX 그리고 외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환 FX 수합하면은 외환을 서로 주고 받는다, 서로 바꾼다 그런 거죠. 수합은 바꾼다는 거니까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유로하고 미국 USD 달러를 바꾸면은 서로 이렇게 바꾸는데 바꿀 때 조건이 필요하겠죠. 그 제일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지금 환율 시장에서 환율이 얼마냐, 현재가 환율이 얼마냐 요거겠죠. 이런 걸 우리는 보통 S라고 하는데요. 스팟 레이트라고 부르죠. 이렇게 현재가 환율,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환율, 이게 얼마냐 보통 요거 S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환율 표시가 저는 요거 좀 굉장히 불만이 많은 표시인데요. EUR USD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요 안에 이 슬래시를 넣어서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좀 수학해 보신 분은 USD 그러니까 미국 달러 1달러당 유로가 얼마냐 이렇게 보기가 쉬운데요. 그건 아니고 정반대입니다. 항상 이 외환에서는 앞에 나오는 것이 한 단위일 때 뒤에 나오는 거가 얼마쯤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런 환율 표시는 이 얘기는 뭐냐면 1유로 단위로 이렇게 쓰죠. 1유로가 몇 달러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 표시할 때 헷갈리지 마시고 이렇게 또 관습적으로 써왔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FX 수합을 할 때는 자 지금 뭐 예를 들어 1유로가 1달러예요. 그러면 너랑 나랑 나는 이제 유로 중앙은행은 연준에 가서 내가 1유로 줄 테니까 너는 나한테 1달러를 줘.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나중에 갚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 비용을 좀 더 물어야겠죠. 그 대표적인 그 비용 계산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선도 환율이라는 걸 통해서 보통 요거는 이제 일반 민간끼리 거래할 때입니다. 중앙은행끼리 그냥 나한테 이자를 얼마 줘. 왜냐면은 달러가 필요한 사람이 돈을 더 지불하겠죠. 사실 연준으로서는 유로화가 별로 필요가 없겠죠. 또는 스위스 프랑, CHF 이것이 그렇게 여기는 또 필요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달러를 구하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불리하겠죠. 그래서 이자를 더 내고 합니다. 현재는 3.33%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용어들을 정리했으니까요. 실제 FX 수합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이거는 이제 민간끼리 하는 거를 예를 든 겁니다. 뭐 중앙은행도 크게 다르진 않은데요. 자, 먼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는 유럽의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달러를 받고 싶어 해요. 달러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B는 미국의 투자자예요. 뭐 달러를 보유한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유로화를 갖고 싶어 해요. 이렇게 이제 서로 동등한 입장이었다 치면은, 그러면 처음에 할 때는 그 당시의 환율인 S, 스팟 환율로 이렇게 거래를 합니다. 그러면 자 볼까요? A는 B에게 유로를 X 유로만큼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는 A에게 달러를 X 곱하기 X 유로
를 받았고, 그러면 이 X 유로를 달러로 환산한 환율이 있겠죠. 그럼 그거는 당연히 유로분의 달러 이렇게 계산이 돼야 되겠죠. 1유로에 몇 달러 이렇게 해서 그걸 전해줍니다. 처음에는요. 그 다음에 만기가 왔어요. 뭐 예를 들어 보통 3개월 계약을 하는데요. 만기가 왔으면은 그때는 뭘로 해주냐면은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서로 유로화와 달러를 바꿨으니까 3개월 후에는 그때는 환율 뭘로 할까요? 그때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환율이 아니라 선도 환율이라고 그래서요. F라는 환율로 바꾸게 됩니다. F는 포워드의 약자인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모든 게 다 정해져 있죠. 지금 몇 유로를 주고, 그 다음에 몇 달러를 주고, X 곱하기 S. 그 다음에 S는 현재 시장에서 결정된 스팟 환율이니까, 뭐, 그건 다 알고요. 그 다음에 이 F는 모르죠. 그러면 이 F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 F도 물론 선도, 환선물 시장에서 결정이 되지만요. 이론적으로는 아주 간단한 원칙에 의해서 이 F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첫째, 내가 만약에 그 유로화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뭐 미국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나는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자, 지금 내가 유로화에 투자를 했다. 유로화에 뭐 이 돈을 3개월 동안 맡겼다. 그러면 그 유로에 해당하는 이자율이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1유로를 투자했으면은 그 이자율만큼 나중에 3개월 후에는 1 플러스 RD, 요게 그 유럽의 이자율인 겁니다. 이렇게 할 수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3개월 후에 미리 정한 선도 환율로 바꿀 수가 있겠죠. 이런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니다, 나는 직접 바로 지금 달러로 환전을 할게 해서 1유로를 했으니까요. S달러겠죠. 그 환율이 S니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거를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미국 뭐 3개월짜리 채권이라든지 기준이 되는 그런 게 있겠죠. 그러면 그 이자율은 RF라고 합니다. 뭐 foreign, 그 다음에 아까 RD는 domestic 해서 이렇게 이제 뭐 국내, 뭐 유럽 내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한 결과 보면은 이런 방식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이 방식으로 갈 수도 있고 다 가능하죠. 그런데 결국에 1번으로 가느냐, 즉 이렇게 첫 번째 요 방향으로 가냐, 1번으로 가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요 방식으로 가냐, 사실 어느 거나 마찬가지 결과를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어느 한쪽이 돈을 더 많이 벌거나 하면은 당연히 그쪽으로 돈이 몰리고 그러면 이자율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게 또 작아지고 이런 과정을 겪기 때문이죠. 이런 게 바로 그 무위험 차익 거래는 없다 하는 경제학에 있어서 또는 금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사실이죠. 뭐 일종의 뭐 공짜 점심은 없다,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 CIP, 뭐 좀 어려운 말로 커버드 인터레스트 페널티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아까 그 그림에서 나온 걸 보면은 항상 이 식이 성립을 해야 됩니다. 즉 1번으로 가서 투자를 해서 가나 2번으로 가나 결과는 항상 같아야 되니까 요 식이 성립하는데요. 요거는 경제학에서 보기 드문 철의 법칙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맞는다 이거죠. 이거가 나온 배경은 그 무위험 차익 거래가 없다 또는 no arbitrage 이 조건으로부터 도출된 시기이기 때문에 그거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잘 맞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꼭 그렇지는 않죠. 현실을 한번 쫙 보니까요. 때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두 개가 비슷하고 뭐 이제 거래 비용 이런 걸 감안한 수준에서 움직여 줘야 되는데 굉장히 이게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맞추기 위해서는 F가 S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여기 뭔가 B라는 게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러면 요 두 식이 맞아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 B라는 게 이거를 보통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수압 베이시스라고 부릅니다. 수압을 하는데 베이시스가 생겼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수압 베이시스라는 거는 예전에는 거의 0이었어요. 0에서 움직이고 잠시 뭐 그게 플러스 10으로 갔다가 마이너스 10 bps 보통 이제 단위는 bps를 쓰는데요.
그런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다시 0으로 인해 수렴하고 했는데요. 요게 0보다 작다, B값이 0보다 작다라는 거는 실제 시장에서 받는 이자율은 유럽의 투자자, A 투자자 입장에선 RD 더하기 B가 돼요. 그런데 이제 이자율은 RD, 그러니까 요거보다 작다는 거는 뭐냐면은 이자를 덜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 유로하고 달러를 수합하는 데 있어서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많고, 그래서 그게 그만큼 유로화에 대한 이자를 내가 조금만 줄게, 이렇게 시장에서 인정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마이너스의 베이시스가 지속이 된다. 이 얘기 뭐냐면 전 세계 달러 시장에서 달러가 굉장히 만성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자, 실제 그 사례를 보면요. 자, 2008년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베이시스가 거의 0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죠. 그러다가 금융위기 터졌을 때 보면은 뭐 140까지 가고요. 이거 유로하고 US 달러를 본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유럽의 뭐 재정위기 터졌을 때도 또 되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도 이제 연준이 급격하게 금리 상승을 하고 양적 긴축을 함으로써 이게 이렇게 상당히 또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2008년 이후에 보면은 이런 이 마이너스 베이시스가 일상화가 됐다, 이런 뭐 상황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S&B로 가세요. S&B가 연준하고 그 리퀴디티 수합이라고 하죠. 정확히 얘기하면 중앙은행 유동성 수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FX 수합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보면은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금리 30.33%로 31억 달러를 10월 7일인가 6일 요때 빌렸어요. 그 다음에 또 다 일주일짜리입니다. 만기 일주일.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주에 2배로 늘렸습니다. 62.7억 달러, 62억 달러 정도 상당히 늘렸고, 그리고 이거는 바로 10월 20일에 있었던 건데요. 110억 달러로 또 늘렸어요. 거의 2배씩 이렇게 굉장히 많은 걸로 늘렸는데요. 이걸 보고서 많은 이제 이 사건을 평가할 때 지금 스위스에 뭔가 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이제 평가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이것저것 찾아본 결과 또 이 분야에 또 상당히 정통한 그 실무자이고 그런 맥심 보테론이라는 스위스에서 이제 은행에 근무하는 사람의 얘기가 있었는데요. 요 분이 하는 얘기가 되게 재밌어요. 뭐냐면은 자, 스위스 은행 S&B가 연준으로부터 달러 수합을 해서 달러를 갖고 왔어요. 그러면 그 스위스 S&B 스위스 중앙은행은 그 돈을 그냥 가만히 갖고 있는 게 아니겠죠. 그럼 시중에 달러 필요한 사람들 다 일로 와,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거기에 참여한 은행들은 그러면 그 S&B로부터 달러를 받고, S&B는 좀 착한 것 같아요. 이자를 그대로 남기지 않고 3.3%에 빌렸고, 이 일반 은행들에게도 3.3%에 그대로 대여를 해줬습니다. 대출을 해줬어요. 그러면 그 은행들은 이제 어떻게 됐냐? 일단 달러가 생겼죠. 자기 수중에. 달러를 갖고 뭘 했냐면은 스위스 프랑으로 그 시장에서 그 민간끼리 수합을 한 거예요. 달러 수합을 한 거예요. 자, 좀 웃기죠? 달러를 받았다가 그 다음에 스위스 로컬 은행들이 그 스위스 프랑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스위스 프랑으로 바꿨을 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수합 베이시스라는 게 있잖아요. 총 이걸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 해지 비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걸 총 해보니까 3.08%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자, 자기의 최종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달러화를 하는데 3.33%의 내가 이제 그 S&B에 돈을 그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데, 수합 베이시스를 보니까 마이너스 3.08이에요. 그러면은 뭐냐면은 최종 비용, 스위스 로컬 은행의 최종 비용은 0.25%가 된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이제 스위스 로컬 은행이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달러를 받아서 그거를 스위스 프랑으로 CHF로 환전을 하고, 그 다음에 스위스 프랑이 생겼으면은 자기는 최종 비용이 0.25%였어요. 0.25%보다 높은 금리를 주는 곳에 물론 안전해야 되겠죠. 투자하면 되겠죠.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스위스 중앙은행의 그 왜 연준처럼
지급준비금을 갖고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잖아요. 그 IOR이라고 Interest on Reserve Balance IORB라고 하는데 스위스 중앙은행은 지금 0.5%를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뭐 무한정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각 은행마다 한도가 있습니다. 이 이상 넘으면은 그 넘는 초과분은 내가 이자 안 줄 거야. 근데 요까지는 내가 이자를 줄게. 그러면 그 스위스 로컬 은행으로서는 일단 중앙은행에 맡기고 0.5% 주니까요. 그다음에 그 한도를 초과하는 거는 스위스의 레포 시장에서 돈을 빌려줍니다. 근데 스위스 현재 레포 시장의 이자율이 0.45%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0.5%다 그러면 얼마 벌 수 있나요? 0.25%를 벌 수가 있죠, 현재. 그 다음에 0.45%다 그러면 0.20%를 벌 수가 있죠. 요게 바로 현재 스위스 은행들이 하고 있는 이런 걸로 이 맥심 보테론이라는 요 분이 이렇게 이제 밝혀졌어요. 근데 제가 봐도 요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례가 이 스위스 이 로컬 은행들은 2020년에도 또 사실 있었어요. 그때도 거의 다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 위기가 끝나가는데 계속 이 스위스 이 로컬 은행들이 이런 식으로 돈을 계속 그 리퀴디티 수합 연준의 리퀴디티 수합 그걸로 돈을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그 스위스 중앙은행이.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밝혀진 바가 사실은 스위스의 금융기관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고 이런 무위험 차익 거래를 하려고 생겼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와 또 비슷한 사례가 또 있는데요. 2021년 또 2020년 요때에 어떤 일이 생겼었냐면요. 일본의 3개월 국채가 마이너스 금리였어요. 일본의 3개월 국채가 마이너스 금리였는데, 이상하게도 미국 투자자들이 마이너스 국채 금리를 3개월짜리를 산 거예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왜 이렇게, 그런 국채를 왜 이렇게 미국 그 투자자들이 갑자기 많이 샀을까? 그것도 사실 알고 보니까, 일본의 국채 금리는 굉장히 뭐 마이너스였는데도 실제 방금처럼 해지를 하다 보니까 그 FX를 그 외환을 서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그 미국 사람들이 보는 금리는 뭐였냐면은 이렇게 뭐 0.45 한 3~5% 이렇게 높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에 뭐냐면은 이 FX 수합 베이시스가 0이 딱 유지가 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텐데 이게 0이 아니면서 그다음에 또 미국 달러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가 증가하면서 생기는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하고 상당히 그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이게 딱 마이너스 금리인 국채를 매입한다 이건 뭐 정신없는 짓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면에는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죠. 현재는 만성적 또는 구조적 수합 베이시스가 0보다 작은 상태를 물론 이건 US 달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번 스위스 SNB의 그 중앙은행 연준으로부터 이 리퀴디티 수합을 한 거는 스위스 은행들의 이윤 추구 행위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또 이 얘기는 또 달리 생각하면은요, 달러 보유자의 지속적인 차익거래 기회가 생기고 있다. 이게 실제 또 그 아까 일본 사례에서 봤듯이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의 국채를 매입한 게 미국 사람들만은 아니었어요. 근데 중국 투자자도 그렇게 했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하죠. 중국이 어마어마한 경상수지 흑자로 인해서 보유한 달러로 그걸 얘기입니다. 물론 아주 대규모로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 FX 수합 베이시스가 0보다 작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특히 이런 일은 환율이 급변동하는 시기에 많이 이런 일들이 출현합니다. 미국 달러를 킹 달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킹 달러가 되면서 환율이 급변하는 또 최근 같은 시기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이거는 뭐 빈곤 속의 풍요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뭐냐면 달러 유동성 문제는 여전히 상존합니다. 저는 그거가 바로 이 FX 수합 베이시스가 이게 0보다 작다. 요게 이제 달러의
그 유동성 문제는 상존을 하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급작스럽게 달러 유동성이 지금 뭐 마구 필요하고 그런 건 아닌 상황에서 스위스 그 SNB가 또 이 로컬 은행들의 요구를 받아서 했겠죠. 그런 거는 뭐냐면은 그건 좀 약간 그 모양새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 보여요. 왜냐면 연준이 만든 그 센트럴 뱅크 리퀴디티 스왑, 즉 중앙은행끼리의 달러 수합 라인을 만든 거는 비상시에 너네들은 중요한 은행들이니까 나랑 언제든지 그 달러를 내가 공급할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이거 비상시에 쓰라 그랬는데, 이게 어처구니 없게 스위스 로컬 은행들의 이윤 추구 행위로 또는 차익 거래의 통로로 쓰이고 있다. 뭐 원래 취지와는 많이 동떨어진 거래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FX 스왑하고 QT, 지금 양적 긴축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실 연준은 이 양적 긴축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에 대비해서 사실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스탠딩 리퍼 퍼실리티라고 불리는 거는요, 스탠딩이라는 거는 상설이잖아요. 상설 레포 시장을 만들었다 이건데, 뭐냐면은 이거는 미국 국내를 향한 그런 기구입니다. 즉 미국의 금융기관들의 유동성이 부족해지면은, 야 너네들 언제든지 나한테 찾아와. 그러면은 너네들 갖고 있는 채권, 미국 재무부가 발행한 국채 있으면 그 국채 나한테 잠시 맡기면 내가 돈을 그만큼 대출을 해줄게. 그리고 나중에 상황이 괜찮아지면 돈 다시 나한테 갚으면 되지. 이게 레포잖아요. 어떤 국채나 어떤 담보물을 가지고서 현금을 조달할 수 있으니까요. 이건 국내를 대해서 한 거고요. 해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센트럴 뱅크 달러 리퀴디티 스왑. 요거는 이제 5개국만 지금 참여할, 5개국은 상설로 이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없는 나라들이 있죠.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 멕시코, 뭐 예를 들어 오스트레일리아, 뭐 이런 중요한 국가들이 있겠죠. 그런 나라들은 스탠딩 피마 리퍼 퍼실리티, 요걸 내가 제공을 할게,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 현재 아직까지 쓰인 적은 없습니다. 센트럴 뱅크 리퀴디티 스왑은 5개국 상설로 스위스, 캐나다, 일본, 영국, 유로하고 이렇게 서로 달러를 주고받는데, 이건 상설이고 무제한입니다. 크기 제한도 없고요. 그 다음에 9개국은 뭐 우리나라를 포함한 뭐 브라질, 뭐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여기 포함이 됐었는데요. 멕시코, 뭐 이런 나라들이 포함이 됐었는데 2021년 작년 12월로 종결이 됐습니다. 뭐 요것 때문에 그 당시에 말이 많았었죠. 우리나라가 그 수합하지 못했다. 근데 이거 원래 연준이 원하던 거였고요. 대신에 이런 9개국들을 위해서 이제 연준이 한 건 뭐냐면요. 너희들 그 미국 국채 UST를 갖고 있으면 그걸 담보로 갖고 와. 그리고 내가 그러면 달러 대출해 줄게. 뭐 3개월 쓰고 그 다음에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다시 달러를 갚아. 이런 내용입니다. 이 스탠딩 피마 리퍼 퍼실리티하고 그 다음에 연준이 미국 국내 금융기관에서 만든 스탠딩 리퍼 퍼실리티, 요거는 뭐 사실 가장 큰 의도는 뭐냐면요. 자, 유동성이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은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때 현금 확보하는 게 뭐냐면 달러 자산을 팔면 되잖아요. 그럼 달러 자산 중에서 제일 만만한 게 UST, 즉 미국 국채겠죠. 근데 그걸 국채를 여기저기서 막 팔려고 하면은 시장에 대혼란이 오겠죠. 그러니까 야, 투매하지 말고, 그거 투매하면 너도 손해니까 투매하지 말고 나랑 레포로 바꿨다가 뭐 상황 괜찮아지면 다시 갚으면 되잖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사례가 2020년 3월 그 코로나 팬데믹이 발발했을 때 실제 미국 그 국채 시장이 굉장히 유동성이 떨어지고 변동성이 올라가는 일이 발생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연준이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향후에는 이런 그 장치들을 마련해서 잘 활용해 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요거까지 해서 간단하게 FX 스왑, 그리고 스위스에서 벌어졌던 일, 그리고 또 향후에 이런 유동성 부족이 생기면은 연준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